이제 두 책 표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벌써 이것만 봐도 이제 ADHD와 사이좋게 지내기 이런 표현에서도 그렇고 요 전책은 이제 공저예요. 다른 분하고 공저를 한 건데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나를 뛰어난 창조자로 바꾸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HD를 분명히 병으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고 뛰어난 창조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이제 연결을 하자면 지난주 책하고도 다 관통하는 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이유 없는 병은 없다에서도 우리 뇌가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아주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망가질 수 있지만 또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회복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다 관통하는 이야기들의 연속이고 저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거 국적도 달라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이 저자랑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국적도 다르고 접근하는 병도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우리는 이 개성과 다양성이라는 범주와 또 하나는 우리의 뇌는 너무나 말랑말랑해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게 요즘은 잘 다루는 법이고 개성과 다양성으로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건데요. 차례를 보면서 이제 차례를 보다 보면 적당히 그 맥락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ADHD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같이 보게 하고 또 삶을 살기 위한 10단계 계획을 소개한대요. 그 다음에 장애물, 이제, 요 나쁜 부분이 있는데, 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또 뇌과학적으로 한번 금방 또 접근을 하나 해드릴 거고, 그보다 좋은 점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사랑과 연결, 창의성 발산 수단, 올바른 직업, 건강과 웰빙 돋보기.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여기도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사랑으로. 여기서도 제가 마지막에 어이없게, 결국은 처방이 그거야? 우리 정말 사랑이야? 인정이야? 근데 똑같습니다. ADHD 관련된 모든 의사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약물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 전책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것보다 이 연결의 치유력, 여기를 또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이해하고 다양성과 개성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으면 어떤 질병도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자로, 특별한 여정으로 굉장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성능, 재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이 책의 이야기들이고요. 도전 과제를 정확하게 찾기,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운동하고, 약은 조금 있지만 당신만의 느낌을 찾아라. 이런 다 이제 문장을 보면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이 책 ADHD라는 글씨만 없으면 그냥 현대인들의 자기계발 혹은 뭐 치유, 명상 관련된 마음 공부 다 그쪽 아닌가요? 자기계발과 마음 공부도 살짝 말장난이긴 하죠. 자기계발이 이 지구에서의 삶을 위한 자기 정체성을 키워내는 거고 마음 공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창조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내잖아요. 이 좌뇌와 우뇌가 모두 조화롭게 뇌세포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그냥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ADHD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여기서도 모든 현대인들이 공부하면 좋을 그냥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아까 지난주 책과의 연결점 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코치의 임상 경험 해갖고 뭐 깜놀 포인트 이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ADHD가 유행병처럼 됐나요?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깜놀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 3, 4년 전에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3, 4년 전에는 그때만 해도 우울증이 유행병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기하게 ADHD라는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때 MBTI가 한참 유행이어서 너도나도 이제 MBTI를 다
인터넷 접속하면 해볼 수 있듯이 ADHD도 그런 약식 검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ADHD 검사를 해보면 다 자기 같은 거죠. 그러면 우울증이 지금 사라졌나? 그건 아니고요. ADHD랑 우울증, 뭐 공황장애, 또 뭐 조울증, 불안, 이런 다양한 유사 질병들은 좀 함께 동반해서 와요. 동반해서 와요. 공황장애가 있으면 ADHD스러운 면모가 있고요. ADHD가 좀 강하면 우울증도 좀 따라오고요. 좀 이제 같이 가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결국은 또 어린 시절 환경 및 양육 분위기 이런 표현을 이제 해드렸는데 유전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후성 유전학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후성 유전학이 진짜 내 유전자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DNA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 예를 들어 그때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너무 학대를 많이 받으면 엄마가 DNA 변형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변형된 DNA를 아이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단 한 번도 학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엄마가 학대받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만들어 변형된 DNA를 갖고 태어나서 얘는 꼭 학대받은 것 같은 DNA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대받은 엄마였으니까 엄마가 보통 어땠을까요? 어떤 하나의 DNA가 늘 위축되어 있다거나 자주 깜짝 놀란다거나 뭐 자주 예민하다거나 조금만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엄마가 그랬던 걸 아이는 한 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처음에 엄마의 DNA 변형 그 물질을 이어받으면 아이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그 유전적인 요소, 후성 유전학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어떤 상태였을까? 임신 상태, 영양 상태, 여러 가지를 엄마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코치로서의 경험 중에 그 강한 부모, 부부싸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대들이 ADHD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경우에 사연을 들어보면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폭력적으로 싸웠다거나 부모님이 아이를 강하게 통제했어요. 이러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너 문제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너는 행복해. 이렇게 해서 통제형 부모거나 부부싸움을 많이 본 친구들이 ADHD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잦은 이사, 조기 유학도 ADHD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공포, 트라우마,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주변에 신경 쓰느라 나에게 차분히 집중을 못함, 뇌발달이 더딤, 정체성 혼란, 자기파악 더딤, 구슬을 꿰는 통합적 뇌연결이 잘 안 되고 뇌가 따로 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론은 우리 뇌가 단순하게 그때 제가 뇌구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구역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융합. 그리고 연결망이 촘촘해야 돼요. 연결망 촘촘. 그래서 이 변연계와 이 심피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열 증세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게 융합되고 통합되고 연동돼서 이 모든 걸 이제 전뇌적이라고 하는데 전뇌적 활동. 이 전뇌적 활동이 되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 엄마 아빠가 지금 밖에서 막 싸워? 그러면 신경 쓰이겠죠? 그러면 내 거를 지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든 일기를 쓰든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촉이 가 있단 말이에요. 저 불똥이 나한테 튀면 어떡하지? 나 지금 빨리 나가서 엄마 아빠 말려야 되나? 나 어떡하지? 문 잠궈야 되나? 이불 뒤집어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밖에 계속 주의를 다른 데다가 쓰면서 내 것에 대한 부분이 계속 더뎌지는데 이게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뇌 발달에 100% 영향을 미치고요. 뭐 조기유학 같은 경우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조기유학을 보통 있는 집 자식들이 다 조기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보낸 건데 아이가 보통 12세까지는 되게 지루하고 반복되고 그런 일상이
루틴이 좀 단조로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놀이터, 집, 학교. 맨날 논 아이랑 똑같이 또 고무줄, 또 딱지치기. 어제도 얘랑 딱지치기. 오늘도 쟤랑 딱지치기. 이렇게 하고 오늘 본 선생님하고 또 거기서 밥 먹고 또 그냥 지루한 것 같은데 또 집에 오고. 이렇게 가야만 12세까지는, 특히 12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정서적인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지내야 될 아이들이 잦은 이사가 되면 지루하거나 반복적이거나 단조롭지 않죠. 잦은 이사 때문에 친구가 계속 바뀌고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조기 유학은 더 쌀벌해요. 국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피부 색깔도 바뀌는 와중에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3, 40대를 제가 코칭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그때까지 있냐면 제가 느끼기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막에 혹은 막 맹수가 앞에 늘 돌아다니는 정글에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조기 유학 동안 아이들은 그런 정서로 외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사슴이야. 물리면 금방 죽어. 근데 난 여기가 지도도 없고 처음 와본 곳인데 정글이거나 사막이고 저쪽에서는 악어떼가 저쪽에서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조기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ADHD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뇌 연결이 잘 안 되고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트레스는 여기를 편도체 이쪽을 과부하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과부하가 걸리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과다 분비가 돼서 이게 전뇌적 활동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전뇌적 활동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고 얘만 과다 분비가 돼서 나머지가 다 세포가 멈추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국은 ADHD라는 것도 이 어린 시절의 환경과 양육 분위기랑 굉장히 직결되고 유전도 그런 형태를 띠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아까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한 게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한 유전자가 대부분 많이 변형이 왔다고 보면 돼요. 학대까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엄마 아빠도 돈벌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미. 밖에 나가면 이미 회사와 직장이 정글이에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모체던 아빠의 정자던 이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현대인들이고 그 현대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또 잘하려고 했다가 그리고 또 강한 부모 부부싸움 되게 많죠. 대학 보내려고 서울대 보내려고 대치동 보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상처받은 영혼은 ADHD 특성이 있고 근데 창조적이다. 이 창조적인 부분을 뒤로 갈수록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이건 하나의 그냥 진화라고 보는 이유도 우리는 약간 병스럽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좋은 점들을 우리가 왜 갖게 됐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상을 회복하고 자신만의 방법과 개성으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연결하고 뇌세포를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DHD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그냥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ADHD 특성을 갖고 있는 현대인이 창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ADHD를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주의력 결핍, 주의산만, 충동성과 과잉행동. 요 두 개가 항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난 집중을 잘 못해. 이게 주의력 결핍이에요. 주의산만. 그런데 주의력 결핍이 있고 집중을 잘 못해도 충동성과 과잉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충동성과 과잉 행동까지 있고 주의산만 한 경우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복합형 ADHD고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해서 지칭되는 부류들은 대부분 복합형 ADHD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얌전해요. 과잉 행동도 안 하고 충동성도 없어 보여. 멍하니 학교 수업을 잘 듣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ADHD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 사실은 칠판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주의력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에서 유독 난리 치고 공격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공격형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공격형을 그 심리 장애 중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도 되게 공격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드러나는, 그렇지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니고 ADHD여서 꼭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라는 걸 인정하고 이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면 공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정말 나르시시스트, 정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공격성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 장애는. 그런데 ADHD인데 공격적인 경우에는 공격성을 낮출 수 있어요. ADHD로 다루면. 근데 장애가 아닌 특성이자 존재 방식이다. 이게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개성과 다양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경 다양성. 명심하세요. 세상에 똑같은 뇌는 없습니다. 최고의 뇌는 없습니다. 뇌는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거. 그럼 주변에 있을 법하고 나도 ADHD스러울 수 있고 내 자녀도 ADHD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너 이렇게 집중 못해갖고 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성으로 보고 다룬다면 어떤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ADHD가 무엇인가요? 해서 복잡한 것보다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목차를 읽었더니 이게 ADHD 책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누구를 위한 지침서가 되어도 문제없는 제목인 것처럼 이것도 보면 대부분 나 그런데?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 꽤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늘 바쁨. 우리 다 대부분 정신없이 늘 바쁘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 지루한 것을 못 견딤. 이게 요즘 초딩 아이들이죠? 왜 그래서 우리 이거 비판하고 있죠? 핸드폰.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여줘서 팝콘 뇌래요, 뇌가. 팝콘 뇌여서 짧은 것만 인식하고 긴 걸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ADHD스러울 수 있는 거죠, 걔네들도. 그런데 독창적이래요. 독창적인 거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독창적인지 안 독창적인지 진짜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독창성을 추구하지 않나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싶고, 뭔가 그래야 현대인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저성취자로 여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자존감 낮다면서요. 쟤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쟤는 집도 사고, 쟤는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다면서요. 저성취자로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급함. 아까 늘 정신없이 바쁜 중에 우리 다 조급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조급해져요. 또 독창적인 말대로 창의적인. 우리 창의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본능적 욕구.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취 못하면 우리 요즘 바보 같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대학이라도 가고 취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난 모르겠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거 모르겠고 대학이라도 가고 어? 취업이라도 하면 중간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성취라도 해야. 고집불통임. MZ세대 다 고집불통이라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MZ세대 뭐 다 맨날 세상 말세. 요즘 애들 다 집 밖에 모르고 막 다 고집불통. 시간 감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짝 좀 또 다르긴 한데요. 요거는 ADHD들은 이제 시간 관리, 시간하고 뭐 돈, 어떤 계획, 스케줄, 이런 부분에 좀 더 취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과 지금 말고 딱 두 가지로만 시간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마음 공부 해보시면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간 계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현존이 뭐예요, 현존. 지금, 여기, 카르페 디엠 하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ADHD는 카르페 디엠과 몰입, 명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ADHD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감각이 왜곡돼 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알람이 울려주지 않거나 누군가가 전화해주지 않으면 몰입 상태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강한 자극을 갈망함. 요즘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엄청난 얘기들이죠. 이것도 현대인들이 요즘 인공 생산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산과 바다와 들판과 논과 밭과 바람과 해와 달에서 도파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 생산물이 너무 많아서 거기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럼 ADHD는 어떻다는 걸까요? 현대인들도 강한 자극을 갈망하는데 ADHD는 이로 인해서 현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ADHD는 도파민하고 강력한 연관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기 싫어. 와, 이것도 MZ네요. 그쵸? MZ세대. 우리 모두, 권위적인 거를 순종하는 건 조선시대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이게 ADHD 책인가요, 이게? 위선을 경멸합니다. 아, 이거 너무 착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위선을 경멸해야죠. 정치학적으로나, 정치적 올바름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다 저의 이 깜놀하고 연결이 돼요. 깜놀 포인트입니다, 다. 어, 다 너도 나도 유행병처럼 ADHD라고 걱정을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정말 다양성인가? 특성인가? 이거 우리 얘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나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또 이 부분을 캡처해 가는데요. ADHD,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그러니까 결국 손바닥 뒤집듯이 사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산만함.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 당연히 산만하겠죠. 근데 우리 또 이것도 뭐야? 융합적 인간. 요즘 다원주의, 폴리메스라고 하잖아요. 폴리메스는 산만해야 된대요. ADHD는 폴리메스겠어요. 그죠? 창의성이 있으면 충동적이고, 기운이 넘치는데 과잉 행동인 거고, 독특한데 규칙을 따르게 주저하고, 끈질긴데 고집이 세다고 하고, 독창적이지만 잘못하면 어리석어, 너무 앞서 나가서. 선택적인 기억력. 흥미가 없으면 곧잘 잊어버려. 관심 없으면 관심 없는 거예요. 아니, 아예 관심을 써지 않죠. 충실함, 대의명분. 그래서 충성. 되게 재밌었어요. ADHD는, 대의명분, 어떤 인류, 이런 차원의 명분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 ADHD 하고 싶지 않아요? ADHD는 소명과 인류를 위한 명분이 있어야 집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나? 거기에 2단에도 잘 빠져요, 2단. 과도한 종교적 열정. 신기하죠? 2단에도 빠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체계화가 어렵고, 관심이 있는 것에만 초집중력, 흥미가 없을 땐 마음이 배회하고. 그런데 우리도 맨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시대잖아요, 이제. 네가 관심 있는 거를 놀이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지속력이 강하다고. 이제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무의미하게 기계처럼 해서 고정 수익을 받는 건 요즘에 또 안 맞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 ADHD의 시대이자 우리가 ADHD가 되고 싶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자극이 심한 환경에서 잘 지낸대요. 고강도 자극이 없으면 멍한다고 하는데 또 주의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요. ADHD들이. 도파민은 부족해요. ADHD는 도파민이 부족하고 어떤 자신의 루틴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흥미, 내 관심 안에서 내 구조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서 뇌가 생각보단 불안정해요. ADHD는. 근데 우리가 어쩌면 현대인들이 다 뇌가 불안정할 수 있죠. 구조 속에서 잘 그러나 구조에 저항함. 이런 게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이제 건데, 오늘 다 이거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을 때만, 관심이 없는 건 무시하고, 기운 열기, 흥이 넘치고, 어두운 기분에 빠지고 자책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는 우울증이 좀 있어요. 우울감, 불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강박이 더 있고, 아까 스케줄을 잘 못 맞추고 시간 감각이 약하다고 사람들한테 하도 이제 구박을 받아서 이 우울감과 불안을 포함한 강박이 되게 강해요, ADHD. 근데 이것도 요즘 ADHD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 강박 있어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강박 하나씩 다 있는 것도 자랑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지루하다. 그런데 잘하면 공상 가고. 직관력, 육감, 신성한 존재를 느낌, 직감에 과하게 의존하여 직감에 휘말려듦, 사이비 종교에 취약함. 이게 운해 때문이거든요. 운해가 되게 발달할수록 좋은 거지만 운해가 굉장히 자주 열려요, 또 ADHD는. 그래서 창조적인 거고. 새로운 경험에 이끌림, 세상을 바꾸고 싶어함. 되게 재밌죠, 이것도. 타고난 지도자이거나 기업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ADHD가 되게 많아요. 이 책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느낀대요. 약자를 대변하는데 아까 소명, 인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ADHD는. 그런데 또 잘못하면 공격형 ADHD는 나르시시스트 같다 그랬죠. 나르시시스트. 그러니 아까 어, ADHD 사전 질문에 헷갈리신다고. ADHD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약자의 대변자고 소명과 인류를 위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고집스럽고 나르시시스트처럼 공격형이고 이기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ADHD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분을 코칭을 하면서 그 모든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코칭이 길어졌어요. 제가 코치랑, 그 피코치랑 러닝메이트가 되려면 동일선상에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ADHD의 가장 정중앙의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예요. 타인의 고통, 아까 말한 이런 신성함, 막 우뇌가 다 열려. 그런데 약간 사이비종교스럽고 고집스럽고 나르시시스트 같아.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피코치님을 코칭하면서 아, 그분과 이걸 라인을 같이 맞추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그분 때문에 ADHD를 정확하게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극단성. 자유, 창작.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 해서 이것도 이 책에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을 전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전부. 여기서 자기가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미지로 해서 올리지 않았냐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저자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는 ADHD 진단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6개? 6개가 판정이 뭐 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이 자신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는 체크리스트를 올리지 않은 게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ADHD 진단 기준에 딱 들어맞는 6개면 진단을 받고 여기는 반드시 약을 드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가 되게 중요해요. 약은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마음이 열려야만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매뉴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자화상, 진화 과정이다. 역사는 흐르고 인류는 변한다. 인공생산물과 혁신적인 자극, 적응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너무나 많은 생산물과 혁신적인 자극이 있어서 우리가 적응을 빨리빨리 못해요. 적응을 빨리빨리 못한다는 것 자체가 뇌에는 지금 피로도가 있는 거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경쟁과 성취의 스트레스. 우리는 코르티솔이 생각보다 늘 과다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 과다 분비와 도파민 과잉, 이 모든 과다한 도파민과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이 전부 우리 뇌 상태를 지금 불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약은 안 먹어도 이 안에서 다소 이렇게 바쁘고 지루한 거 못 견디고 저성취자 같고 조급하고 강한 자극, 규칙 따르기 싫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혁신적이고 이게 바로 다 임기응변적 주의적 특성이라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내담자분을 장기 코칭을 하는 중에 이 공부까지 하면서 제가 ADHD스럽다라는 걸 너무 많이 확인을 해갖고 병원을 가봐야 되나. 내가 진짜 여긴지 아니면 나 여긴지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나라는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렇다면 유혹을 느끼지만 왜 가진 않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쭉 해보면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이 무너져.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러면 정말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상생활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통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을.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현대인의 다소 병적인 뇌 상태, 어쩔 수 없이 강한 자극들로 인해서 막 경쟁에 의해서 현대인의 병적인 뇌 상태를 제가 코치라는 이유로 셀프 코칭을 많이 하고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다 보니까 제가 이 뇌 상태를 다루는 법을 저에게 적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현대인의 병적인 뇌 상태를 다루는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면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게 점점 뇌 손상이 계속 일어나요. 뇌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방치하면. 다루지 않고 방치하면 뇌 손상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진짜 논과 밭, 해와 달이면 도파민이 나왔고,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그 루틴을 즐겼어. 그게 그냥 삶이었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막 책상에 이게 칠판 하나 있고 선생님이 2 곱하기 2는 4 하고 여기 애들 60명씩 앉아 있어. 자, 다 똑같이 60명 구구단 외우자 했을 때 그 누구도 이거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거 말고 없었어. 이거 하고 딱지치고 고무줄하고 이거 하고 딱지치고 고무줄하면 도파민이 나왔어. 지금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정말 테마파크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할까요? 재미없죠.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을걸요? 저기 테마파크 가서 지금 캐릭터 상품 사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걸 지금 왜 합니까? 이게 당연히 요즘은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ADHD 현대인의 득템이 뭐냐? 창조성, 혁신, 독창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웨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 웨이에서의 지침과 이 ADHD에서의 일상에서의 적응 지침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아마 아티스트 웨이를 하신 분들은 아, 그러니까 아티스트 웨이에서 결국은 검열관을 제거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 마음이 시키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 아티스트 데이트를 해. 네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면 참지 말고 놀러 가. 글을 쓰고 창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창조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만들어. 음악을 만들고 싶으면 참지 마. 시를 쓰고 있으면 시를 쓰고 싶으면 참지 마. 이게 아티스트 웨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저의 깜놀이에요, 깜놀.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이제 뇌구조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